사실 신혼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는 유독 남편과 저의 결혼이 운명처럼 느껴져요. 제가 결혼하게 된 사연이 남들보다 참 다사다난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찾는 어린 저에게 항상 아버지는 멀리 출장을 가셨다고만 대답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셔서 두 분이 이혼하게 되셨다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서야 알게 되었죠. 어머니께서는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하셨어요. 식당 일이며 청소 일이며 남의 집 가정부 노릇까지 돈 될 만한 일은 다 하셨죠. 그렇지만 슬프게도 어머니께서 고생하신 만큼의 부가 저희에게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어머니 혼자 일하셔서 모은 돈은 작은 단칸방 월세와 각종 관리비를 빼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사실 처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으셨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위자료로 작은 백받침을 열고 싶으셨대요. 저희 어머니 손맛이 참 좋으시거든요. 지금도 요리를 잘하시고요. 그렇게 위자료를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며 가게를 낼 자리를 알아보셨고 적당한 자리를 찾아 계약을 하시려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유일한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어머니께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셨대요. 남편은 바람이 나서 떠났지. 그나마 수중에 남아있던 위자료는 모두 사라져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살아갈 의지가 하나도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린 제가 있어서 죽지 않고 버티셨대요. 내가 흔들리면 이 어린애는 누굴 믿고 살아가나 하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돈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갖은 노력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제 기억 속에 어머니께서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 일을 하시고 밤늦게 돌아오셨어요. 항상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셨지만 언제나 다정하셨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이리저리 치이시느라 많이 지치셨을 텐데 제게는 전혀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조금 가난하기는 했어도 행복했거든요.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없이 자랐어요. 항상 저를 잘 챙겨주시는 어머니 덕에 아버지의 빈자리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가끔 아버지가 생각나기는 했어요. 보고 싶거나 그리운 마음이 아니라 원망스러운 마음이었죠.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두고 떠나지만 않았어도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지는 않으셔도 됐을 텐데 그때는 저와 어머니의 가난이 모두 아버지 탓인 것만 같았죠.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불행을 바라기도 했어요. 저와 어머니를 두고 떠났으니 평생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아버지도 나와 어머니처럼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으면 하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쯤 어머니께서 열심히 모아오신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여셨어요. 위치도 골목 구석이고 테이블도 두어 개 들어가는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였지만 어머니께서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물론 집안 형편이 가게 열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분식집을 하시는 게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바깥일을 하실 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분식집을 연 이후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이나마 생겼거든요. 그래봤자 대부분 가게 청소나 재료 준비 같은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어머니께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았어요. 어머니의 손맛 덕분인지 분식집은 점점 단골이 늘어나면서 자리를 잡았고 저희 모녀의 생활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방학 동안 어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뛰쳐나오니 바닥에 깨진 그릇이 뒹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릇을 옮기시다가 떨어뜨렸나 싶어 급하게 어머니를 쳐다보는데 어머니 시선이 바닥이 아니라
가게 문을 향해 있었어요. 그 시선을 따라 저도 고개를 돌리니 거기에 웬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지. 잘 지냈어? 연락하고 찾아오려다 면목이 없어서. 남자의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저 남자가 내 아버지구나.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아주 달랐어요.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던 아버지는 훨씬 덩치도 크고 무서웠던 것 같은데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너무나 왜소하고 지쳐 보이더라고요. 저희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 말없이 서 있기만 했어요. 먼저 침묵을 깬 건 어머니였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요.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잠깐만 시간 내줘. 이제 와서 무슨 사과는 사과예요? 난 당신하고 할 말 없다니까요. 장사해야 되니까 얼른 나가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제 앞에서는 언제나 온화하고 다정하신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을 예상하셨던 건지 가게 문 앞에 잠시 서 계시다가 그렇게 별말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가게에 꽤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냉랭한 반응이셨지만 아버지는 항상 테이블 위에 떡이며 치킨이며 과자며 먹을 것들을 두고 가시곤 했죠.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점점 마음이 쓰이기는 했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저와 어머니를 찾아오신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던 모양이에요. 그날도 테이블에 먹을 것을 내려놓고 나가시려는 아버지를 먼저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처음 가게를 찾아온 날처럼 덤덤한 표정이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해. 그렇게 당신 떠나고 나 후회 많이 했어. 그 여자하고는 얼마 살지도 않고 갈라섰어. 그 뒤로는 지금까지 쭉 혼자 지냈지. 몇 번이나 연락해볼까 찾아올까 고민했지만 차마 면목이 없어서 그러질 못했어. 면목 없는 거 알면 그렇게 평생 찾아오지나 말지.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말뿐인 사과 좀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난 당신 사과 받아줄 마음 주어도 없어요. 할 말이 그게 다면 이제 그만 찾아와요. 사실 나 암 환자야. 위암 말기래. 죽기 전에 당신이랑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였는데. 미안해. 그만 가볼게. 잘 지내. 그렇게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가게를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두 분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저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때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불행을 바라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정말로 아버지에게 닥친 불행을 맞닥뜨리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 상상 속의 아버지는 우리 대신 선택한 그 여자와 함께 행복해 보였었는데 실제로 마주한 아버지는 상상 속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뒤로 아버지를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가게 여는 시간을 줄이고 병원을 드나드셨죠. 처음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뭐가 좋다고 자진해서 병수발까지 드시나 싶었죠. 사람 사이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동안 많이 원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곧 죽는다는 사람을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하게 보내줘야지.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아버지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결국 어머니께서는 분식집을 아예 접으셨어요. 점점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게를 돌볼 시간이 없어졌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저와 어머니를 볼 낯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럴 생각으로 다시 저희를 찾아온 건 아니었는데 마지막까지 패만 끼치고 간다면서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괜찮다며 그날 당신을 그렇게 보냈으면 평생 마음 한구석에 후회가 남았을 것 같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분식집 문을 닫으니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되었어요. 일단은 그간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곧 잔고가 바닥을 보일 것이 뻔했죠. 아버지께서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당시 아버지께서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치료를 하고 계셨거든요. 저희 말고는 따로 병원에 찾아오는 친인척이나 지인들도 없었고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죠. 담임 선생님께서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는 제 말에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장학금이 나오는 학교를 알아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장학금이 나온다고 전부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는 당장 사용할 생활비를 벌어올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작은 콜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센터 업무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중간에 3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을 빼면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죠. 콜센터 일이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받으면 되는 업무니 남들 눈에는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사람들, 그것도 불만이 있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이라 스트레스가 심했었어요.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상스러운 욕을 듣거나 인격 모독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였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해 대부분 일을 그만뒀어요. 그렇지만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자격증 하나 없는 고졸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밤낮으로 콜센터에서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떠날 땐 언제고 이제와 아픈 몸으로 저와 어머니를 찾아온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를 가게 문까지 닫고 열심히 간호하시는 어머니도요. 왔니? 얘기 좀 하게 잠깐 앉아봐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콜센터에서 각종 진상 고객을 상대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니 웬일로 어머니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쯤에는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아버지 탓에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셨었거든요. 그날따라 어머니 낯빛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버지께 큰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서둘러 자리에 앉았죠.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거라고 하더라. 최후의 수단으로 해볼 수 있는 수술이 있긴 한데 수술비가 한두 푼이어야지. 수술한다고 해서 무조건 차도가 있다는 보장도 없고 네 아버지는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면서 수술 같은 거 절대 안 받으시겠단다. 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어두워지는 아버지의 안색에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아버지께서 정말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최후의 수단인 수술마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한다니 저와 어머니께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일부러 더 단호하게 고집을 부리시는 게 분명했어요. 아무리 시한부 환자라도 죽음 앞에 덤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걸요. 항암 치료비와 달리 병원에서 제한한 수술비는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이미 암이 몸 이곳저곳에 전이되어 있던 탓에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로봇팔을 이용한 정밀한 수술을 진행해야 했었거든요. 로봇으로 진행되는 수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 아니라 전액이 비급여 항목이었어요. 전부 환자 쪽에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었고 수술 비용은 당연히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따로 모아둔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쁜 생각도 했었어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 아닌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굳이 수술을 해야 할까? 남은 기간 잘 보살펴드리고 마음 편히 보내드리면 되는 게 아닐까?
그동안 충분히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하지 않았나. 이 정도면 나를 버리고 간 아버지에게 과분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수술을 받길 바라셨어요. 아무리 긴 세월 동안 원망하며 지내셨다고 한들 한때 평생을 약속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포기할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은 10분 이해가 됐지만 그렇다 한들 수중에는 수술비로 사용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콜센터에 사정을 해야 하나? 그게 안 되면 사채라도 끌어다 써야 하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실은 적금이 하나 있다. 너 시집 갈 때 뭐라도 지어줘야 할 것 같아서 모아놨던 건데 아무래도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돈이야 또 모으면 되는 거고 사람 목숨이 먼저잖니. 이런 못난 부모라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품에서 나온 손때 묵은 적금 통장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저를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오신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통장이었죠. 비록 돈은 아버지의 수술비로 쓰이게 되었지만 저는 그 마음만으로 충분했어요. 잠시나마 부모님을 원망했던 제가 너무나 죄송스러워질 정도로요.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수술을 받지 않겠다 거절하셨지만 평생 당신 마음 가는 대로 살았으니 이번 한 번만큼은 내 뜻을 따라달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결국 고집을 꺾으셨어요. 그렇게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수술 전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도 저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수술날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많아 보이셨죠. 그 무렵 저는 콜센터에서 가까워진 직원이 있었어요. 저보다 서너 살 많은 여자 선배였죠. 원래는 오며 가며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들은 선배가 먼저 말을 걸어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실은 저희 어머니도 암 환자셨거든요. 발견했을 때 이미 온몸에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워낙에 힘들다, 아프다. 이런 말씀 안 하시던 분이라 가족들도 전혀 몰랐어요. 병원에서는 수술해봤자 완치될 가능성은 없고 그저 죽는 날을 조금 늦춰지는 정도라고 했어요. 가족들은 그래도 수술을 받으시길 원했죠.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수술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설득해봤자 실패했죠. 결국 그렇게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아무리 완강하셨어도 더 밀어붙여볼 걸. 혹시나 수술을 받으셨으면 기적같이 몸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가끔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쪽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수술을 받으신다니 다행이네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배는 저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과 암 환자이신 부모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상황까지 똑같았죠. 비슷한 또래의 공감대가 많았던 저와 선배는 금세 친해졌어요. 선배는 원래 바리스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돈을 많이 모아 자신의 카페를 차리는 게 목표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목표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참 멋있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배를 보면서 저도 미래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뭘 더 노력해야 할까 하는 것들이요. 지금 당장은 생활비 벌기에 급급해 제가 원하지도 않은 일을 하며 살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저도 선배처럼 꿈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이 아버지의 수술날이 되었고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물론 수술에 성공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병이 완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찾아오실 당시 아버지의 암은 이미 말기였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수술 전보다 확연히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한 개까지 써도 참기 힘든 통증에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이 많았었는데
수술 후에는 편하게 잠드시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 덕에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하시던 어머니께서도 조금 여유가 생기셨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아버지 혼자서 거동을 무리 없이 하실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자 어머니께서는 병원 근처의 백반집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딸 혼자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오는 것에 마음이 많이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께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는 해도 언제 갑자기 병세가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어머니께서는 그리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시지는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하루에 2~3시간 정도였죠. 어머니께서 벌어오시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콜센터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선배가 먼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저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고요. 그동안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보여서 얘기를 못했네요. 실은 다음 달에 드디어 카페를 열거든요. 정말요? 너무 축하드려요. 이제 못 뵈게 되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좋으시겠어요. 위치는 어디예요? 가게는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카페에서 일해보는 거 어때요? 솔직히 콜센터 일 많이 힘들잖아요. 일하는 시간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시급은 더 높게 쳐줄게요. 위치도 바로 여기 앞이에요. 출퇴근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제안이었습니다. 선배 말대로 콜센터 일은 많이 힘들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미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었죠. 오래 일해봤자 경력이 인정되거나 저만의 능력을 기를 수 없는 업종이었으니까요. 카페에서 일한다면 경력을 쌓을 수도 있고 선배 곁에서 이것저것 배울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았어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돈이었습니다. 콜센터에서는 매일 16시간씩 일하고 있었지만 카페에서 일하게 되면 선배 말대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시급을 높게 쳐주신다고 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것이 뻔했어요. 아마 아버지께서 수술하시기 전이었다면 제안을 거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 아버지께서는 병세가 많이 호전되신 상태였고 어머니께서도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보태주고 계셨던 상황이었으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콜센터를 그만두고 선배의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카페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주문을 헷갈리기도 하고 제조 과정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선배는 제게 화 한 번 내시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게 다시 업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니 당연히 실수할 수 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 거다. 하고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요. 선배의 배려 덕분에 저는 나날이 카페 일에 익숙해져 갔고 나중에는 선배 없이도 혼자서 가게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해졌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커피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카페 일에 익숙해지기 급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커피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갓 내린 커피 향을 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커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자 선배는 본인이 도와줄 테니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고 친절한 선배의 도움 덕분에 자격증도 한 번에 따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뇨.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잖아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니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 의사 말로는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 거라고 하더라. 나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양반이.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쓰러지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며 이러다 기적처럼 완치되는 거 아니냐 장난스레 농담까지 하셨던 분이었는데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어머니께서는 밤새 문 앞을 지키고 계시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지만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질까봐 걱정이었던 저는 억지로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께서는 집으로 돌아오신 후에도 혹시나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 휴대폰만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긴 새벽이 지나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낯이 익은 간호사분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다며 아무래도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그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실감이 나질 않았거든요. 하룻밤이 지나고 오늘이 되면 언제 쓰러지셨나는 듯 평소와 같은 얼굴로 병원에서 저를 맞아주실 것 같았어요. 간호사분을 따라간 중환자실에는 아버지께서 아주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조용한 병실에 한참 동안 일정한 기계음과 어머니의 울음소리만 흘렀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래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며 수술 경과가 좋아서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내다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도 쉽사리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집에 오시자마자 식탁에 앉으시더니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못난 부모 때문에 하고 싶었던 공부도 못하고 너한텐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다. 사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죽고 나면 보험금이 들어올 거라고 하시더라. 수령자 명의가 네 앞으로 되어 있어. 액수가 꽤 큰 모양이야. 네가 그동안 해왔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너한테 뭐라도 주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 보험금이라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식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본인도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실 거라면서 생활비 걱정 말고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험금이 있으면 대학 등록금도 문제없지 않겠냐면서요. 그렇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께 다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요. 오랜 기간 아버지 곁에서 간병을 하시며 어머니께서도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셨거든요. 그리고 당시 저에게는 대학에 가는 것보다도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저만의 카페를 개업하는 일이었죠. 선배의 카페에서 일하면서 저도 언젠가는 가게를 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가게를 열려고 하니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가 망하면 어쩌나,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돈을 헛된 곳에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었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라셨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병원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카페 이야기로 오래 하나 궁금하셨죠? 남편이 저희 카페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카페에 들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포장해 가곤 했죠. 사실 처음에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커피와 함께 쿠키를 꼭 하나씩 사가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디저트를 사가는 손님들은 많았어도 매일 똑같이 쿠키를 사가는 손님은 남편이 유일했어요. 처음에는 단 과자를 좋아하시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래서 쿠키를 몇 개씩 따로 챙겨놨다가 서비스로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서비스를 챙겨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몇 마디 말을 나누게 됐고 남편이 아버지가 계시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길에 커피를 포장해 가던 거였죠. 사장님,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쿠키를 포장하길래 전날 미리 챙겨두었던 쿠키 하나를 서비스로 함께 넣어드리려던 차였어요. 남편이 몹시 긴장한 얼굴로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부터요. 병원에서 오며 가며 저를 자주 마주쳤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기억에 잘 남았대요.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병원을 다니지 않게 되자 남편도 자연스럽게 저를 잊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병원 앞에 새로 생긴 카페에 들어갔는데 제가 카운터에 서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남편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대요. 저는 지금도 남편에게 자주 물어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단번에 운명이라고 느낄 수 있었냐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운명이냐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만 봐도 운명이 맞지 않냐고 웃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쿠키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단 걸 잘 못 먹는 사람이었죠. 제게 한마디라도 말을 더 붙여보고 싶은 마음에 쿠키를 사가기 시작한 거였대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호감이 갔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미안해. 갑자기 급한 수술이 생겨서 내가 꼭 보조로 들어가야 하거든. 나 말고 대신해줄 사람이 없어. 오늘 식사는 같이 못할 것 같아. 내가 다음에 더 맛있는 걸로 사줄게. 그렇지만 저와 남편의 연애는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일했던 남편은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못했어요. 퇴근하고서도 급한 수술이 생기면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고 야간에 근무하는 일도 허다했죠. 데이트할 시간이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루라도 가게 문을 닫으면 손해가 컸습니다. 그렇다고 저 대신 가게를 봐줄 사람을 구하기에는 인건비가 부담이었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를 열고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문을 닫으니 남편과 만나기는커녕 제대로 연락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 쪽도 바쁜 병원 탓에 사정은 마찬가지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남편과의 연애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내 처지에 연애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었나? 남편도 이런 연애를 원했던 건 아니었을 텐데 나 같은 사람보다 조금 더 여유 있고 남편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과 연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죠. 오빠,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한테 오빠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나보다 오빠 더 잘 챙겨주고 오빠 위해주는 그런 여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 일방적인 이별 통보의 남편은 한 걸음에 카페로 달려왔어요. 일하다 말고 정신없이 뛰어왔는지 하얀 의사가운을 그대로 걸친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갑자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너하고 헤어질 생각 없어. 우리가 서로 많이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연락도 잘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난 그래도 상관없어. 서로 시간이 맞을 때 만나면 되는 거고 만남의 횟수가 마음의 크기를 결정하지는 않잖아.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고 내가 부족한 게 있었다면 더 노력할게. 급하게 달려온 남편의 정리되지 않는 말 너머로 와닿는 진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우는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주책맞게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품에 안겨 한참 울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사이는 훨씬 단단해졌어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더 애틋해졌죠. 그렇게 연애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니라며 넘겨버리곤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연애와 결혼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인 남편과 다르게 저는 고졸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서로 사랑하면 됐지 조건이 뭐가 중요해. 우리 집도 그렇게 잘난 집안 아니야. 우리 아버지 나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청소일 하시면서 나 키우셨어. 그리고 난 의사보다 가게 운영하는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장사가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히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유복한 집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컸을 것 같은 남편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가정사가 있었다니 정말 놀랐어요.
남편은 구김살 하나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가정사를 알고 나니 남편과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편하게 저희 집안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어렸을 적 이혼하신 부모님, 갖은 고생을 하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까지 전부 다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남편은 서둘러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혼자 예쁜 딸을 키워주시느라 고생했는데 곧 사이될 사람으로서 얼른 인사를 드려야겠다면서요. 어머니, 저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요즘 사과를 잘 드신다고 해서 사왔는데 제가 하나 깎아드릴까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후로 남편은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며 건강식품이며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왔죠. 처음엔 부담스러워 하시던 어머니께서도 나중에는 저보다 남편을 더 예뻐하셨어요. 남편이 워낙 싹싹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점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되겠다 하는 확신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던 남편의 반응이 얼떨떨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머니께서 우리 사이를 반대하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꺼내봤었는데 반응이 좋지 않으시더라고. 그래도 내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나중에 어머니 마음이 조금 더 열리셨을 때 같이 인사드리자.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더 늦기 전에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고요. 사실 시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갖은 고생을 하시며 남편을 키우셨으니 아들이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라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저도 결혼에 있어서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이 아닌 제가 직접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남편이 저를 위해 보여준 모습에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구나. 난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해라. 다시는 올 필요 없다고 전하고. 처음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간 날 저는 시어머니 얼굴조차 뵙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문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죠. 남편의 오랜 설득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는 들고 갔던 과일 바구니만 내려놓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보지 못해서 그러신 거라며 분명 대화를 나눠보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위로해주면서요. 그렇게 2번, 3번 지치지 않고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계속된 설득에도 역정만 내실 뿐이었죠. 그러는 와중 시어머니의 생신이 찾아왔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새벽부터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외출 중이셨고 남편과 함께 상을 차려놓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돌아오시길만을 기다렸죠. 이게 다 뭐니? 겨우 이런 것들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쳐놨어. 난 네가 해온 음식에 손끝도 안 댈 거니까 다 치우고 가라. 너 같은 애한테 받는 축하는 바라지도 않았어. 집에 돌아오신 시어머니께서는 모진 말을 뱉어내시고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날은 항상 저를 위로해주던 남편마저도 할 말을 잃어버렸죠.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같이 준비해 주신 음식들을 도로 그릇에 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역시 나 같은 여자한테 의사 남편은 과분한 걸까?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포기해야 하는 걸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왔어요. 제가 주제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려 남편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한동안 남편과 거리를 두며 서로를 위해서 이별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쯤이었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 어머니께서 우리 사이 허락하시겠대. 상견례 날짜부터 잡으시라고 하셨어. 갑자기 왜 마음이 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마 어머니께서도 더 이상 반대하셔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우리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갑작스레 걸려온 남편의 전화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남편 사이를 그렇게 단호하게 반대하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다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걸까 싶었죠. 이유야 어찌됐든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누구보다도 남편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드디어 알아주신 걸까? 역시 진심은 통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소식을 전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옆에서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신 어머니께서도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상견례 날이 됐고 어머니께서는 생전 입지 않으시던 원피스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곱게 분을 찍어 바르시는 모습에 저보다 예뻐 보이시면 안 되는데 하고 장난스러운 말을 건네기도 했죠. 약속 장소에는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사정이 생겨 조금 늦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결혼을 허락받고 양가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지만 제 기억 속에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화가 나신 모습이라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잔뜩 긴장한 채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10분, 20분, 30분이 넘도록 시어머니께서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죠. 처음엔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란 말씀하시던 어머니도 표정이 점점 굳어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전화는 또 왜 안 받으시고요? 내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일부러 늦었겠니? 의사 사위 맞으려면 이 정도는 기다려야지.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신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어머니는 본 척도 안 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한껏 예쁘게 치장하고 오신 저희 어머니와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부수수한 머리, 격식 없는 옷차림까지 집안 마실이라도 나오신 모습이었죠.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려 했어요. 어디 커피 장사나 하는 년이 염치도 없이 의사를 넘봐? 자식 잘못 키웠으면 부모라도 주제 파악을 잘했어야지. 어딜 뻔뻔하게 상견례 자리까지 키워나와서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얼굴에 물컵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아침부터 열심히 찍어 발랐던 분은 물론이고 오랜만에 꺼내 입으신 원피스까지 온통 젖어 엉망이 되었죠.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저도 어머니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애초에 이러시려고 상견례 날짜 잡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정말 어머니께 너무 실망입니다. 이제 어머니 허락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 이 결혼 무조건 할 겁니다. 이 이상 반대하시면 어머니랑 연 끊겠습니다. 뭐? 연을 끊어? 너 방금 뭐라고 했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나 혼자서 너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그만 좀 하세요. 장모님께 사과하기 전까지는 어머니 얼굴 안 볼 테니 연락하지 마세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남편은 대성통곡하시며 자리에 쓰러지시는 시어머니를 두고 저와 어머니와 함께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너무 죄송하다며 어머니께서 저러실 줄은 전혀 몰랐다. 정말 마음이 바뀌신 줄로만 알았다. 몇 번이고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몹시 기분이 상하셨던 어머니께서도 이내 마음을 푸셨어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은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더 좋은 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엉망이 된 꼴로 어딜 가겠냐며 집에서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죠. 집에 도착한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따님,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남편은 된장찌개를 먹다 말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던 남편이 제가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사람이 그렇게 아이처럼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간 남편도 저 못지않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안쓰러운 마음에 남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죠.
식사가 끝난 후 저희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로 오래된 추억 이야기였죠. 어렸을 적에 제가 요리를 해주겠다며 나섰다가 집을 다 태워 먹을 뻔했던 이야기, 분식집 일을 돕다가 크게 다쳤던 이야기, 강아지를 키우겠다며 떼를 썼던 이야기. 그렇게 한참 동안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편이 혹시 집에 앨범 같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어릴 적 모습이 보고 싶다면서요. 마침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하셨다고 해서 셋이 함께 앨범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구경하던 남편이 어린 저와 아버지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이분이 정말 아버지가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앨범을 넘기며 아버지 사진을 확인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남편의 돌아가신 아버지, 즉 시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의 동료분이셨대요.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였던지라 직원이 10명 남짓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지께서는 꽤 가까운 사이였대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중학생일 당시 회사에서 일하시던 도중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회사 측의 실수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시아버지께 돌렸고 시아버지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증언이 필요했대요. 그렇지만 다른 직원들은 모두 사장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증언을 해주지 않았고 그때 유일하게 시아버지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준 것이 저희 아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서서 증언을 해주시긴 했지만 직원 한 명의 도움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회사 측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고의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으셨던 시아버지는 그 일을 계기로 화병으로 쓰러지셨고 병상에 누우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신 시어머니와 어렸던 남편은 앞날이 막막했대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연락을 하셔서 선뜻 큰돈을 내어주셨고 시어머니께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화되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께 보답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미 아버지께서는 사장 눈밖에 나서 회사를 그만두신 지 오래였대요.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아버지의 근황을 묻고 다녔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께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 그렇게 가슴속에만 은혜를 묻어두시고 계셨대요. 그런 은인 같은 분을 저희 집 앨범에서 발견했으니 남편이 놀랄만도 하죠. 여러분께서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요. 남편에게서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제가 정말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사연을 전해 들으신 어머니께서도 너희가 정말 운명이긴 한가 보다며 사람 사이의 인연이 참 신기하다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남겨주고 가신 선물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뇨. 남편의 연락을 받은 시어머니께서는 한 걸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상견례 장소에서 보이셨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태도였죠. 사부인, 제가 은인 집안을 몰라 뵙고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은인 피줄을 알아봐서 제가 그렇게 반대했어도 오랫동안 고집을 부렸나 봐요. 아들 덕분에 이렇게나마 인연이 닿았으니 너무나 다행이죠. 홀로 너무나 어렵게 키운 아들이라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제가 사부인과 며느리 볼 낯이 없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세요. 연신 머리를 조아리시며 사과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어머니께서는 됐으니 그만하시라. 아이들끼리 서로 좋다며 만나는 건데 저희가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겠냐며 쌓였던 앙금은 모두 잊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됐어요. 서로 첫인상은 별로 좋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절친이 되셨고요. 비슷한 환경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오셔서 그런지 두 분이서 공감대가 많으신 모양이에요. 어머니 말씀처럼 남편은 아버지가 제게 주고 가신 두 번째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한때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운 마음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편히 지켜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와 저희 어머니 내 가족 아주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모두 저처럼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요즘 사연 유튜브 보다가 제가 겪었던 일도 기억나서 한번 보내보려고 써보려 해요. 저는 40대 서울 사는 여자고요. 결혼한 후 좀 황당한 일을 겪었거든요. 여기 분들이 대부분 그렇듯 저도 시댁 관련한 일이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되었어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한 사이고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 시댁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는 편이었죠. 남편의 친가 쪽이 부유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호방하게 돈도 잘 쓰시는 성격이었고 당시 사업도 크게 하고 계셨어요. 당시 결혼을 결정하고서 남편,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조금 잘난 척하면서 했던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집 그래도 근방에서는 유지 소리 들어. 나하고 결혼하면 자기도 뭐 평생 돈 걱정은 없을걸? 그럼 나야 좋지. 근데 나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아무렴 내가 돈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하고 결혼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여자랑 만났을 거야. 남자친구는 제가 털털하고 좋다면서 그렇게 말했죠. 남자친구는 전반적으로 좋은 사람인데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으니 좀 이상했어요. 제가 돈 많은 집에 시집가니 운 좋은 줄 알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고 넌 욕심이 없어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했어요. 어느 쪽이든 제가 간택당하는 것 같은 뉘앙스여서 기분이 별로였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거 외에는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대화도 잘 통했고 뭐 평생 그렇게 거슬리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그리 문제없이 잘 살았죠.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시댁은 남편 말대로 제법 잘 사는 집은 맞았는데 얼마 안 가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결혼하고서 몇 년 지난 후 한번 큰일이 나서 시아버지가 큰 재산을 날리신 이후에 시댁은 눈에 띄게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저희는 결혼할 때 시댁 덕을 좀 보긴 했어요. 당시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는 시댁이 부유했고 돈도 잘 쓰셨던 터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한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자식들한테 가장 좋은 걸 해주시는 게 당연한 분이었고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덕분에 시댁에서 저희한테 집도 해주셨고 아내 살림살이도 제가 가져온 혼수 외에 다양하게 더 채워 넣어주셨죠.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받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저희 집도 그렇게 딸리는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댁에 예단비도 섭섭치 않게 드렸고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저희 집이 시댁 부유하시던 시기보다 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도 저는 시댁 부모님이 감사해서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여러 가지로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요. 시댁이 워낙 부유해서 제가 뭘 사다 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었고 시어머니 취향도 까다로우셨기 때문에 선물은 잘 안 했죠. 대신 댁에 가서 음식을 해드리거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같이 하거나 시어머니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는데 거기 복병이 하나 있었죠. 바로 시누이였는데요. 제가 시댁에 자주 가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게 좀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시누이는 저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듯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시누이한테 뭐라 하시더군요. 너 또 밤새고 들어왔니? 엄마가 계속 말하잖아.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뭐가 큰일 나.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요. 지겨워 죽겠어. 에휴, 다 큰 게 집에가 술 마시고 돈 쓰면서 밤을 새고 다니니 내가 정말 답답해서. 시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제가 있어서인지 아주 심하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 말을 들은 것도 짜증스러운지 쾅쾅거리며 발을 구르고 방으로 갔어요.
그러다 나와서는 부엌에 와서 물을 따르더군요. 저는 얼른 일어났어요. 아가씨,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릴까요? 제가 좋은 유기농 녹차 선물 받아서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요. 됐어요. 누가 늙은이처럼 녹차 마시고 싶대요? 신우이는 말을 아주 날카롭고 거칠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속상해서 다시 식탁으로 와서 앉았죠. 시어머니는 말을 함부로 하는 신우이가 몹시 못마땅하신지 짜증스러워 하시더군요. 하지만 애써 참으면서 별 말을 안 하셨어요. 당연히 제가 곁에 있으니 그러셨겠죠. 하지만 신우이는 제가 시어머니와 같이 사이좋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리도 꼴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신우이는 심술궂은 얼굴이 되더니 물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는 가까이 다가왔어요. 새언니 되게 우리 엄마한테 잘한다. 전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시댁에 오는 거라. 그건 사실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좀 까다롭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답답한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는 그런 제 말을 비웃더군요. 듣기 좋은 말은 잘하네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우리 집 잘 사니까 그거 좀 욕심나는 건 아니고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도리어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셨어요. 저도 면전에서 저런 소리 들을 줄은 몰라서 진짜 놀랐죠. 아무리 신우이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실이 엉망이어도 그래도 가족인데 저런 소리를 하다뇨. 하지만 신우이는 미안하단 말도 없이 입만 삐죽거리더니 투덜대더군요. 내가 틀린 소리 했나 뭐? 며느리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맨날 시댁에 와요?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지. 내가 너무 솔직하니까 놀랬나 본데 새언니 너무 쓸데없이 노력하지 말아요.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발을 구르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민망하고 황당해하면서 저한테 연신 사과를 하셨죠. 미안하구나. 저 애가 저럴 줄은 몰랐다. 저렇게까지 말을 함부로 하다니. 원래도 경솔하긴 했지만 나이 먹을수록 어쩜 더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지.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사과에 마음은 풀렸지만 신우이는 여전히 싫더라고요.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 시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치채진 못했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어두워지고 시아버지도 집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을 아끼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근검절약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분 같았거든요. 그런데 새 옷도 안 사시고 쓰던 것을 계속해서 쓰시고 외식도 줄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해서 남편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남편은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을 해주더군요. 사실 아버지 사업이 지금 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어머니도 지금 속이 많이 안 좋으셔. 아우, 저런. 그런 것 같긴 했어.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더라고. 그런데 지금만 그렇고 곧 괜찮아지는 거지? 아마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남편이 힘없이 말했어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여러 번의 부침도 겪고 자금 융통이 안 될 때도 있고 하는 것이라 전 별다른 생각을 안 했는데 남편 말에 의하면 이번에는 좀 힘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전 예상 외의 일에 좀 당황했는데 남편은 괜찮다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어차피 우리 아버지 두 분 먹고 사실 건 따로 빼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두 분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야. 게다가 사업 관련 부도가 나도 그냥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게 아버지가 다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고 했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 아, 그래? 그럼 아버지 사업 경력이 몇 년인데.
물론 여태까지처럼 호화롭게 사시진 못하겠지만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염려 마. 그 말은 좀 안심이었죠. 사실은 시부모님을 저희가 모셔야 하는 건가 좀 아찔한 순간이 있긴 했거든요. 게다가 가족이 사업적으로 큰 빚을 지면 주변 사람들도 절대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걱정이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다 조치를 해놓으셨다니 안심이었죠. 시댁 사정은 상당히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사업문의 아닌 제가 봐도 알 정도였죠. 시댁은 집을 줄여서 작고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동안 살아오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 상황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의 사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별다르게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그냥 어두운 얼굴로 저희한테도 별다른 말씀 없으셨고요. 그래도 다행히 집에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오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조치를 잘 취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제일 난리였던 게 시누이였어요. 다른 식구들은 그냥 사업이 잘못된 것에 대해 슬퍼하고 불행해하는 정도였는데 시누이는 여태까지 돈을 쓰던 것처럼 계속 못 쓴다는 사실에 거의 미치려고 했죠. 원래 시누이는 직장을 계속 다니다 말다가를 반복하면서 전혀 저축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본인 돈도 없고 직장은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 일할 마음도 사실 없고 그런데 집에서는 이제 돈을 대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였죠. 제가 시어머니 위로해드리려고 시댁에 가서 같이 외출하자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던 차였어요. 시누이가 그 시간에 들어오다 마주쳤는데 시누이한테서 술 냄새가 풀풀 나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코를 틀어막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도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시누이까지 그러고 있으니 너무 불쾌한 얼굴이 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예 시누이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곧장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시누이한테 그냥 인사만 했죠. 그랬더니 시누이가 그러는 거예요. 새언니, 돈 있어요? 네? 전 너무 당황해서 놀라 시누이를 봤어요. 시누이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절 보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지를 몰라서 지금 시누이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말을 어버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절 부르시더군요. 저는 급히 그냥 꾸벅하고는 곧장 시어머니께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모시고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누이가 대체 무슨 일로 저한테 돈이 있냐고 물었을까? 아무래도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누이는 한참이나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더니 저한테 용건을 꺼냈죠. 새언니,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인데요, 아가씨? 일단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약속해요. 그럼 말할게요. 아가씨, 일단 뭔지를 제가 알아야. 약속 안 하면 말 안 해요. 시누이가 그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구는데 솔직히 저는 알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제가 그렇게 매몰차게 했다가는 나중에 시댁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전 일단 성질을 죽이고서 시누이를 달랬죠. 아가씨,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죠. 오빠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약속해야 해요. 알았어요.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달래니까 시누이가 투덜거리다가 한참 불평불만을 털어놨어요. 정말 듣기 싫은데 그냥 참아주었죠. 시누이는 그러다가 곧 자기 용건을 털어놨어요. 나 돈 좀 빌려줘요.
돈이요? 왜요? 무슨 일에 쓰시게요? 그걸 왜 물어봐요? 제가 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왜 빌리시는 것인지 정도는 알아야 빌려드릴지 말지 결정하지 않을까요? 그냥 빌려줘요. 새언니가 되어가지고 나한테 돈도 안 빌려줄 셈이에요? 한 500이면 돼요. 당연하다는 말이 진짜 속이 뒤집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빌려드릴 거예요. 제 돈이고 빌려드리는 건 제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부글부글 끓는 듯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아니, 그게 왜 새언니 돈이에요? 오빠 돈이지? 왜 우리 오빠 돈 가지고 유세해요? 그래요? 그럼 오빠한테 제가 말해도 되나요? 아가씨가 이런 식으로 500이나 빌려달라고 했다고? 그건 안 돼요. 제 말에 신우이는 급하게 꼬리를 내렸어요. 진짜 빈정상하더군요. 신우이는 곧 한참이나 꿈을 대다가 말을 꺼냈어요. 저 지금 병원에 좀 가야 돼요. 어디 아파요? 그럼 속일 필요 없어요. 가족들 도움 받아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낙태해야 한다고요. 네? 전 너무 놀라서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신우이가 막 놀고 다닌다고 하지만 이렇게 임신하고 낙태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놀란 눈치이자 신우이는 열심히 변명을 했어요. 아니, 요즘 임신하고 낙태하는 거 그리 드문 일 아니에요. 새언니는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라 모르겠지만 흔한 일이라고요. 그냥 새언니는 모른 척하고 돈만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제가 완전히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대체 남자친구는 뭐라고... 남자친구하고 사고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원나잇으로 누구하고 자서 애를 임신하고는 낙태하게 된 거였어요. 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요. 나 정말 쫓겨날 테니까. 특히 우리 아빠. 아가씨. 우리 아빠. 진짜 나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닐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비교적 온화한 성품이셨지만 시아버지는 굉장히 다혈질에 무서운 데가 있는 분이었어요. 전 너무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짚고 있다가 결국은 돈을 송금해 주기로 했어요. 500이나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수술비도 그렇고 쉴 때도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돈을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다면서 한 3년 뒤에는 갚겠다고 신우이가 받고서는 홀랑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속이 뒤집히는데 사실 지금 신우이의 입장에서는 당장 갚는다고 하는 게 도리어 거짓말이니까 어쩔 도리는 없었죠. 그렇다고 지금 이걸 시어머니한테 알리자니 그렇지 않아도 낙심해 계시는 분이 정말 쓰러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500만 원으로 신우이의 일을 시댁에서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사실 남편한테는 이 일에 대해 살짝 언지를 주었죠. 남편 역시 시부모님이 이 일을 아시면 정말 난리 날 거라는 걸 잘 알았기에 그냥 입 다물고 있기로 했어요. 물론 자기 동생에 대해서 속이 뒤집히게 짜증스러워하긴 했지만요. 신우이는 그 뒤로도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제가 낙태에 500이나 돈을 대줬는데도 절 계속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빌려줬더니 도리어 더 만만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시댁에 제가 과일을 사갔어요. 원래 시댁은 사업을 크게 하셔서 과일 같은 걸 사다 먹을 일이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워낙 많이 선물로 사오거나 해서요. 하지만 이제 시아버지가 사업을 아예 접어버리셔서 과일 드실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동네 과일 가게에서 사과와 멜론을 골라서 사가지고 시댁에 가지고 갔어요.
그때 당시 시어머니는 집안이 기울었다는 충격 때문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상태였죠. 제가 가니까 오랜만에 시어머니는 과일을 너 덕분에 먹는다면서 웃으셨어요. 전 얼른 사과를 씻어 깎아서는 시어머니께 가지고 갔고 멜론도 조금 깎아서 갖다 드렸죠. 아유, 비싼데 멜론을 사왔구나. 이게 얼마나 비싼지 나도 아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백화점 식품관에서만 쇼핑을 하셨기에 멜론이 얼마나 비싼지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사온 건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어서 저는 좀 머쓱해하면서 그 정도로 비싼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시면서 제가 시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전 그 주제를 넘어가고 시어머니와 다른 이야기로 수다를 떨면서 같이 과일을 먹었죠. 그런데 그때 방에 있던 시누이가 나와서 저와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부리더군요. 아니, 과일을 사왔으면 사람한테 먹으라는 소리라도 해야죠. 어머, 죄송해요. 저는 아가씨 집에 계신지 정말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면서 나 왕따 시킨 거지? 시누이는 제가 정말로 집안에서 자기를 왕따 시킨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아니, 굴러들어온 돌인 제가 어떻게 아무리 시어머니께 예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집 따님인 시누이를 딸을 시키겠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가까이 지내니까 시누이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시누이는 신경질을 내면서 냉장고에서 과일을 직접 꺼냈어요. 아휴, 멜론식이나 사오셨네, 그래도. 아니요, 뭐. 근데 이거 동네 노점에서 사왔나 보다. 엄청 싼 거네요? 시누이는 멜론을 이리저리 보면서 묻더군요. 사실 동네 과일 가게에 있는 멜론이라 딱 보기에도 좀 질이 좋지 않은 것이긴 했어요. 하지만 돈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과일 가게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누이는 멜론을 가지고 방까지 들어와서 시어머니 앞에서 미주알고주알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진짜 멜론도 아닌가 봐, 엄마. 겉에 그물방도 거의 없고. 아, 세상에. 이게 호박이지 무슨 멜론이야? 너무 못생겼다. 이거 거의 폐기하려던 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가씨. 저희 동네에 과일 가게가 이거 하나라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급하게 오느라고. 왜 급하게 와요? 새언니가 뭐라는 게 있다고? 엄마한테 성의를 보이려면 나 같으면 백화점 가서 사왔겠다. 아우, 정말 이걸 과일이라고 사왔어요? 사과도 세상에 어쩜 이렇게 못생긴 걸로 사왔대?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과일을 짚으면서 비꼬더군요. 저는 속이 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도리어 역정을 내셨어요.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너는 과일 한 조각이라도 사와봤니? 아휴, 세상에. 너희 새언니한테 무슨 버릇이야?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나? 없는 말 아니잖아요. 어른한테 과일 사오는데 누가 이런 걸 사와? 넌 하나라도 사오고 말해라. 항상 돈이나 내놓으라고 애미애비한테서 용돈이나 받아 쓰는 주제에.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시누이를 야단치셨어요. 저를 비꼬려다가 도리어 시어머니께 야단을 맞게 되자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저를 노려보았죠. 하지만 제 잘못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시누이를 본 척도 하지 않고 그냥 눈을 돌렸어요. 이제는 정말 시누이한테 져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시누이는 꾸준히 절 비꼬고 무시하려고 들었어요. 마치 저한테 돈을 빌린 일조차 없는 것처럼 굴더군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들은 뇌구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어려울 때 나한테 돈을 빌려놓고 저러지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이는 결혼을 선언했어요. 데리고 온 결혼 상대는 예상보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법조계 사람이었고 상당히 반듯했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나셨죠. 세상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행실이었던 딸이 사윗감을 번듯하게 데리고 왔으니 말이에요. 신우이도 싱글벙글하면서 빨리 결혼을 진행하고 싶어 안달이 난 눈치였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우이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가스가 기울어서인지 저희 부부까지도 같이 식사를 하고 소개를 하기를 원하더군요. 저희는 그래도 남편이 지금 잘 벌고 있어서 겉보기에 괜찮아 보였거든요. 시부모님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자기 오빠네는 상당히 잘 산다고 어필을 하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뭐 나쁠 건 없으니 게다가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견례도 하기 전에 저희 부부만 같이 나가서 신우이와 신우이의 예비 신랑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매부가 되겠죠. 그 예비 시매부는 직접 만나보니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더군요. 법조계 사람이라더니 변호사라고 해서 대체 신우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왔나 싶더라고요. 신우이는 계속 싱글벙글하면서 남자 비위를 맞추고 있었어요. 예비 시매부는 저희 남편과 그래도 말이 잘 통했고 첫 인사는 상당히 잘 끝났죠. 나중에 신우이가 전화해서 그러더군요. 우리 그이가 오빠랑 새언니 좋대요. 어머나 고맙네요. 그러니까 잘해요 앞으로도. 우리 그이 같은 사람 새언니가 어디 가서 만나보기나 하겠어요? 와, 그 순간에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전 말도 하지 못했는데 신우이는 한참이나 자기 예비 신랑에 대한 자랑만 실컷 늘어놓더니 끊어버렸어요. 저는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골치 아픈 신우이가 결혼을 잘해서 철이 들면 다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겼죠. 그런데 결혼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변호사인 예비 시매부 집안은 저희 시댁 쪽에서 당연히 혼수며 집이며를 다 해온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스펙상으로 신우이가 너무 처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안색이 어두워졌죠. 시부모님의 재산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그냥 먹고만 사는 정도였거든요. 골치 아팠던 딸을 좋은 곳에 시집 보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날아가면 어쩌나 싶으셨나 봐요. 게다가 신우이는 거의 매일같이 난리치면서 시어머니한테 혼수를 해달라고 하는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안쓰러웠죠.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집으로 오라고 하시기에 전 무슨 일인가 하고 급하게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는 일은 정말 없었거든요. 예, 미안한데 말이다. 네, 어머님. 아범이 장남이잖니. 아무래도 우리가 합가를 해야 할 것 같구나. 네? 전 정말 순간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얼굴을 보고 시어머니도 다소 멋쩍은 듯 하셨지만 말을 거두시진 않더라고요. 네 시누이가 결혼할 건데 아무래도 돈이 부족해. 결혼자금 모아놓은 것도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하면서 다 날려버렸고. 아, 우리한테 남은 건 이제 이 집밖에 없어서 이걸 팔아야 한단다. 그래야 네 시누이가 시집을 갈 수 있어. 전 말문이 막혔어요. 전 여태까지 정말 시부모님께 잘해드려 왔고 시어머니는 실제로 무척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합가에서 산다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였죠. 게다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죄다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였잖아요. 저희한테 너무 배려가 없는 말씀이었고 제가 불쾌할 수밖에 없었죠. 에휴,
어쩔 수 없잖니. 네가 이해해라.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죠. 아무리 오랜 시간 열심히 성의를 다한다고 해도 피 안 섞인 며느리는 피 섞인 딸만 못하다는 걸요. 마음이 정말 너무 상하더라고요. 저는 한참 가만히 앉아있다가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래. 사실 네 시누이가 집 팔아서 달라고 하긴 했는데 에휴, 걔 잘못만은 아니고 우리 잘못도 있으니 말이다. 이해 좀 해다오. 시어머니는 이미 결정된 사항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성심성의껏 해온 것도 허무해졌죠. 저는 집에 와서 한참이나 고민을 했어요. 남편한테 먼저 말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자칫하면 시부모님이 욕을 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기분이 무거워 보이니까 퇴근을 하고 와서도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만 있었어요. 저는 결국 며칠 뒤 남편한테 사정을 말하고 상담을 했어요. 남편 역시 심각해지더군요. 사실 남편도 너무 오래 따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합가하는 게 달가울 리 없었어요. 아휴, 잠시만 같이 살고 나중에 따로 집 얻어서 사시게 해야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아니야. 일단 들어오시면 따로 살기 쉽지 않아. 그대로 그냥 끝까지 가게 되는 거라고.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 결혼자금 뭐라고 반대를 해.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걔가 직접 포기하면 모를까. 안 되지 뭐. 남편은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속이 더 뒤집어졌죠. 이대로면 저는 시누이 결혼 때문에 시부모님 모시고서 난데없이 노후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한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저는 정말 받기 싫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피하기만 하면 아무런 일이 해결 안 되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사를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시누이가 말하더군요. 결정했어요, 새언니? 뭐를요? 우리 엄마 아빠 새언니네 집에 들어가는 날짜요. 빨리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결혼 늦어져요. 네?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머리털 빠지게 고민하고 있는데 시누이는 당연하다는 듯 저희한테 합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 이성이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가씨, 저희 합가 안 해요. 네? 뭐라고요? 새언니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아니 왜요? 새언니 우리 엄마 좋아하잖아요. 같이 좀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새언니네 집도 넓잖아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누이는 당연한 걸 제가 거부하는 것처럼 윽박지르는 소리로 저한테 묻더군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제가 뭐 억제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더군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아가씨 결혼을 위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희생? 아니, 그게 왜 희생이에요? 지금 우리 엄마하고 같이 사는 걸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 우리 엄마한테 전해도 돼요? 물론이에요. 전하세요. 제가 딱 잘라 대답하니까 시누이가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 시누이는 거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큰 소리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새언니 나 결혼 잘하는 거 질투해요?
아니면 왜 이런 식으로 회방을 놓는 건데요? 그까짓 합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이대로면 그냥 제가 거절한다고 해도 두고두고 난리칠 게 뻔했어요. 다행히 결혼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무시하면서 평생 괴롭힐지 아주 안 봐도 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한마디를 뱉었죠. 저 아기 지웠던 사실 아버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뭐라고요? 아기 지웠던 거 아버님하고 예비 시매부한테도 다 말할 거예요. 괜찮죠? 잠깐만요. 그렇게 당당하면 당연히 그 이야기도 다 내놓고 해야죠. 결혼할 때 설마 속이고 할 생각은 아니죠? 그분 굉장히 보수적인 분 같아 보이던데. 그런 부분은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안 그럼 사기 결혼 되지 않겠어요? 잠깐만요, 세연이. 잠깐만. 아니에요. 신우이가 말을 더듬어가면서 당황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계속 결혼자금 이유로 합가하길 원한다면 이거 전부 말할 거예요. 시부모님이 우리한테 합가하자고 요구해도 그렇고 아가씨가 우리 합가하자고 요구해도 마찬가지고요. 나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아유, 언니. 세연이, 지금까지 잘 약속 지켜줬으면서 왜? 나 여지껏 돈 500 안 갚는 것도 다 봐드렸어요. 하지만 아가씨, 이젠 우리한테 집까지 다 포기하길 바라잖아요. 우리 시부모님께 유산 물려받는 거 손톱만큼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정 지키면서 행복하게 사는 건 양보 못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걸 죄다 쏟아내면서 신우이에게 쏘아붙였어요. 저는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고 그동안 신우이나 시댁에 얌전하게 다 참아줬던 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좋아했으니 당연히 그분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더 참기도 했죠. 신우이는 여태 얌전한 줄로만 알았던 저한테 이렇게 마구 쏘아붙여지니 너무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낙태한 걸 시아버지와 예비 시매부한테 말하면 그 다음은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이 아니었죠. 그러게 왜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낙태 수술할 돈을 빌린 주제에 계속해서 절 우습게 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500 갚으세요. 더 이상은 못 봐줘요. 세연님, 500을 갚으라니 지금요? 갚아요. 안 그러면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엔 그쪽이에요. 가만 안 둬요 이제. 저는 싸늘하게 말하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 정말 연락이 불나게 오더군요. 신우이는 전화를 하다가 제가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을 안 열어줬더니 그 앞에서 계속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퇴근할 때 놀란 목소리를 내고서 들어오더군요. 남편의 뒤로는 신우이도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화가 나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이제는 저한테 그럴 수가 없었죠. 혹시라도 남편이 알까 무서운지 저한테 따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안 나간다고 했어요. 지금 집에 들어온 것만도 내가 많이 봐주고 있는 거라고 말도 했죠. 신우이는 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제발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하고서 돌아갔어요. 곁에 남편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도무지 자기 입으로 꺼내질 못하겠는 모양이더라고요. 쟤 왜 저래? 오늘 합가하라고 나한테 윽박질러서 내가 낙태 이야기 아버님하고 시매부한테 한다고 했어. 뭐? 남편은 놀란 눈치였지만 잠시 생각해보더니 한숨을 쉬고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아휴,
그래. 사실 뭐 할 수 없지. 진짜 하겠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가씨가 더 이상 저렇게까지 구는 거 나 더 이상 못 봐. 전 그렇게 말하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과연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시어머니한테 급히 가서 합가하지 말라고 한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말투로 저한테 물으셨어요. 아니, 너하고 절대 집 합치지 말라고 하더구나. 대체 무슨 일이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조금 우습긴 했지만 전 일단 입을 다물어 주었어요. 그때도 제가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러 시댁에 방문한 상태였는데 거실로 나오면서 시누이가 저를 정말 죽일 것처럼 노려보더라고요. 아니 뭐 노려봐서 어쩌게요. 좀 우스워서 전 어깨를 으쓱했고 시어머니가 보시지 않는 틈을 타서 시누이를 웃으면서 봤어요. 제가 핸드폰을 가리키니까 시누이가 기겁하면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덤빌 사람한테 덤벼야죠. 시누이의 혼사는 그래서 지지부진해졌어요. 상대 쪽에서는 당연히 조건이 좋지 않은 시누이와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혼수나 집을 바랐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남자 쪽이 짜증을 냈던 모양이었죠. 시누이는 간절하게 그 남자를 잡고 싶어 했지만 사실 제가 봐도 제가 남자라면 절대 결혼을 안 했을 거거든요. 결국 결혼은 파토가 났죠. 시부모님은 무척 낙담하셨고 시누이는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남자 쪽이 쓰레기라면서 분해서 난리를 쳤지만 사실 남자가 잘못한 건 별로 없었던 게 웃긴 점이었죠. 나중에 시누이는 저를 따로 불러내서 눈을 부릅뜨고는 난리를 치더라고요. 새언니 때문이잖아요. 새언니가 합가만 했어도 나 결혼할 수 있었다고요. 아휴, 아가씨. 그런 소리 말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시누이는 여전히 자기 잘못도 모르고 날뛰었어요. 저는 한심해서 정말 상대하고 싶지조차 않았지만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버님께라도 말씀드릴까요? 낙태한 거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나 머리채 접혀요. 그럼 좀 조용히 하세요, 아가씨. 500이나 빨리 갚고요. 저는 지지 않고 쏘아붙였고 시누이는 분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지만 뭐 별수는 없었죠. 저도 이제는 그냥 지고 있지 않을 셈이었고 먼저 약점 잡히고 저한테 민폐를 끼친 건 시누이 쪽이었으니까요. 결국 시누이는 그 이후로 전태 아무런 시비를 걸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500 내놔라. 아이 지운 거 아버님께 말씀드리겠다. 이 두 가지로 밀고 나갔더니 이제 아주 얌전해졌거든요. 솔직히 고소하기도 했고요. 그러게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좀 좋았을까요? 저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줬을 텐데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고약한 시누이를 그렇게 크게 혼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원하고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